사랑이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는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꽃씨가 갑작스러운 봄비에 깨어나듯 말이다. 50대 중반을 넘어선 한 여자의 마음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겼다. 이태호의 손길이 내 몸을 어루만질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내 감각이 한순간에 깨어나는 듯했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을 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수진 씨 너무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에 가슴이 떨렸다. 나는 그날 밤 온전히 한 여자로 존재했다. 공방 선생님도 두 아이의 엄마도 아닌 그저 한 여자로.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 하지만 그 의문은 곧 그의 따뜻한 품에 묻혀 잊혀졌다. 그의 능숙한 손길에 내 몸은 그가 원하는 대로 반응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남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짜릿한 전율이 얼마나 쓰라린 아픔으로 변할지, 그날의 달콤한 속삭임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며 살게 될지.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텅 빈 집에 들어서니 익숙한 고요함이 나를 반겼다. 창가에 앉아 바느질 바구니를 꺼내며 오늘도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58살 최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내 인생에서 이런 독백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네. 손끝으로 실을 바늘에 꿰면서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봤다. 아들 현우는 이제 32, 딸 미래는 29, 둘 다 독립해서 제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그마저도 짧게 끝나고 만다. 가끔은 내가 필요 없어진 것만 같아 서글퍼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도 위안이 된다. 18년 전 40살에 이혼했을 때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다. 남편은 늘 무뚝뚝하고 독선적이었다. 감정 표현엔 서툴렀고 집안의 모든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렸다. 처음엔 그런 강인함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단지 배려 없는 완고함일 뿐이었다. 결국 우린 한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내다 서류 한 장으로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 그 후로 나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낮에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며 밤늦게까지 가계부를 정리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왔다. 아이들이 독립한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수공예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취미였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작은 공방을 열고 사람들에게 바느질과 자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내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은 작품들은 마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같았다. 바늘이 천을 관통하며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내듯 나도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수놓아가고 있었다. 선생님 이번 주말 강연에 꼭 오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공방에서 만난 수강생 은희 씨의 권유가 아니었다면 그날의 만남도 없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은희 씨의 끈질긴 성화에 결국 가게 됐다. 문화센터 소강당은 생각보다 사람들로 북적였다. 인생 이모작 새로운 시작이라는 강연 주제가 나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나 보다. 강연은 생각보다 유익했다.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당연히 끝나고 가려는데 은희 씨가 뒤풀이에 함께 가자고 했다.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선생님 항상 공방에만 계시지 말고 사람들도 좀 만나세요라는 말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우연히 마주 앉게 된 남자는 이태호라고 했다. 66, 소규모 수입 사업을 한다고 했다. 평소라면 그저 인사만 나누고 말았을 텐데 그날따라 맥주 한 잔이 용기를 줬는지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다. 제가 요즘 작은 공방을 운영하면서 수공예품을 만들고 있어요. 처음엔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던 취미였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됐네요. 태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경청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간간히 던지는 질문들이 내 이야기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런 경험은 참 오랜만이었다. 누군가 내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인생도 계절처럼 변하는 걸까? 이렇게 쓸쓸한 가을이 지나면 또다시 봄이 올 수 있을까?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20살 처녀처럼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인지 깨어나서야 깨달았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이 어제와 달라 보였다. 뭔가 생기가 돌고 있었다. 이튿날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어제 뒤풀이에서 만난 이태호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은희 씨에게 번호를 물어봤다고 했다.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차라도 한잔 하자는 제안에 나도 모르게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성과의 약속을 잡은 거다. 손이 떨렸다.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다. 옷장을 뒤져 가장 예쁜 옷을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화장을 고쳐 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20살 처녀처럼 말이다. 토요일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태호를 만났다. 그는 단정한 차림으로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호는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 되었다고 했다. 자녀는 둘 다 외국에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라고.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너무 낯설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적응했지만 가끔은 태호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 감정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찾아오는 그 적막함. 누군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그렇게 비슷한 외로움으로 엮여 있었다. 세 번째 만남. 나는 용기를 내어 직접 만든 작은 손수건을 선물했다. 모서리에 작은 꽃무늬를 수놓은 것이었다. 태호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보네요. 정말 예쁘게 만드셨네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살며시 덮었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 태호는 다음에 또 만나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떨렸다. 마치 20살 소녀처럼. 현우와 통화하면서도 마음이 들떠 있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목소리가 밝아요? 그냥 요즘 공방일이 잘 돼서 그런가 봐에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60살이 다 된 엄마가 이제 와서 연애를 시작한다니? 웃음거리가 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이 소중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내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다.
바느질을 하며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봤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내 인생 같았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손끝에서 바늘이 천을 뚫고 나가듯 내 마음도 서서히 굳은 껍질을 벗고 있었다. 태호와의 만남이 3달째 접어들었을 때 그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다.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과 기대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손을 잡고 가끔 뺨에 가벼운 키스를 나누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단계로 넘어가려는 것 같았다. 태호의 아파트는 깔끔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서재가 있었고 책장에는 여행 관련 책들이 꽂혀 있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 비록 배달 음식이었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태호가 내 손을 잡았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수진 씨 괜찮다면 오늘 여기서 하룻밤 머물고 가실래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은 건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었다. 18년도 더 된 일이었다. 머뭇거리는 내게 태호는 다가와 부드럽게 입술을 맞췄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타고 내려왔다. 잊고 있었던 감각이 하나둘 깨어났다. 마치 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 그의 손길이 내 몸 구석구석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분이었다. 18년 동안 나는 여자가 아닌 엄마로 선생님으로만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한 여자로 존재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태호의 속삭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다.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침대에 앉자 그가 내 어깨에 키스했다. 목덜미를 타고 내려오는 그의 입술에 전율이 느껴졌다.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 둘 풀어갔다. 너무 아름다워요. 태호의 속삭임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나이 들어 처진 내 몸이 그에게 실망스럽진 않을까 걱정됐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나를 원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다. 내 몸의 모든 곳을 어루만지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워냈다. 온몸에 전율이 퍼져나갔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전 남편과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듯 했다. 좋아요. 그의 물음에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휩쓸고 있었다. 나는 18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절정에 도달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니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각이었다. 그의 품에 안겨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런 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오랜 갈증이 해소된 것뿐일까?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주로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태호는 아무래도 집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호텔이 편하다고 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호텔룸의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설렘.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되었다. 바깥에서의 지위 나이 사회적 제약 같은 것들을 모두 벗어 던지고 그저 서로를 탐험하는 두 사람이 되었다. 태호의 손길은 언제나 능숙했다. 내 몸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손끝이 지나가는 곳마다 불이 붙는 듯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나는 그의 손길 아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매번 그와 함께할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몸이 이런 쾌감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내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도 가끔은 불안했다. 호텔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현실의 사람들로 돌아왔고 태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방금 전까지의 열정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래도 나는 그의 손길을 기다렸다. 그 손길이 나를 여자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18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나의 여성성을 일깨워준 그 손길이 때로는 나의 존재 이유처럼 느껴졌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어요. 헤어지기 전 태호의 물음에 나는 머뭇거림 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다. 이런 관계가 옳은 걸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다.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 내 인생 후반에 이 짧은 행복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처럼 내 마음에도 뭔가 쏟아지고 있었다. 설렘, 두려움, 부끄러움, 행복감이 섞인 묘한 감정이었다. 택시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의 손길이 아직도 내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호텔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이 몸을 감쌌다.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태호는 내 손을 꼭 잡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와인 한잔 할래요? 태호가 호텔 미니바에서 작은 와인병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모금, 두 모금.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태호는 내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수진 씨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태호의 눈빛이 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함 대신 이제는 뭔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만남이 4달째로 접어들면서 변화는 더 뚜렷해졌다. 예전에는 산책을 하거나 미술관에 가는 데이트도 즐겼는데 이제 우리의 만남은 대부분 호텔방 안으로 제한되었다. 태호의 메시지도 달라졌다. 오늘 저녁 시간 돼요? 7시에 그 호텔에서 만날까요? 더 이상의 안부나 감성적인 문구는 없었다. 마치 일정을 조율하는 비즈니스 메시지 같았다. 그런데도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네 좋아요라고 답했다. 호텔방에서 그는 늘 다정했다. 내 몸 구석구석을 애무하며 수진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관계를 마치고 나면 그는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도 바쁜 사람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나는 그에게 그저 몸의 관계일 뿐인 걸까?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니야, 태호는 나를 좋아해. 그냥 감정 표현이 서툰 거야. 남자들은 다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을 다독이며 다음 만남을 기다렸다. 일주일 후 작은 공방기업 2주년 기념일이었다. 나는 태호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날이었다. 열심히 케이크도 준비하고 작은 파티 준비를 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 태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보상할게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또다시 이해하려 노력했다. 사업가니까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길 수도 있지? 이해해야 해. 그날 밤 혼자 케이크를 자르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내 마음의 빗소리 같았다. 이틀 후 태호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오늘 저녁 식사할래요?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했다. 나는 기뻐하며 동의했다. 역시 그는 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식사는 생각보다 짧게 끝났고 그는 곧바로 호텔로 가자고 제안했다. 내가 정성껏 손으로 짠 스웨터를 선물했을 때도 그는 무심하게 고마워요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라고 물었다. 그 스웨터는 한 달 동안 저녁마다 조금씩 짜서 만든 것이었다. 그가 외출할 때 따뜻하게 입고 나를 떠올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코 한 코 정성을 들인 작품이었는데 그런데도 나는 자꾸 핑계를 대며 그를 이해하려 했다. 남자들은 감정 표현이 서투른 거야? 마음은 있어도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지? 어느 아침 따뜻한 마음을 담아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제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결국 점심때가 되어서야 답장이 왔다. 나도요. 회의 중이라 바빠요. 단 6글자. 이게 전부였다. 예전에는 수진 씨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요 같은 따뜻한 말들이 오곤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 친구 미영을 만나 커피를 마시며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미영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 누구야?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태호와의 관계에 대해 얘기했다. 처음에 설레는 감정부터 지금의 변화까지. 처음엔 정말 따뜻했는데 요즘은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면 대화보다는 말끝을 흐렸다. 미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솔직히 그 사람 수진이한테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몸만 원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내가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을 친구가 직접 말해버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태호는 바쁜 사람이야. 그리고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하는 거지? 미영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내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내가 보기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이 바쁘더라도 진짜 좋아하면 그 시간을 만들어. 작은 공방 기념일도 못 올 정도면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야. 나는 화가 났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웠다. 미영의 말이 사실일까 봐은 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린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사업가는 바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아직 관계를 정립하는 단계고. 미영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만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미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부정했다. 태호는 날 좋아해. 그렇지 않으면 왜 계속 만나자고 할까? 공방에서 새 작품을 시작했다. 손끝으로 천을 만지고 실을 엮어가는 동안만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이 작은 세계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열어보니 태호였다.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을 보며 놀랐다. 깜짝 선물이에요. 지나가다가 문득 보고 싶어서. 그 말에 마음속의 의심이 순식간에 녹았다.
역시 태호는 날 생각하고 있어? 내 걱정이 모두 기우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태호는 들어오자마자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손길이 내 등을 타고 내려갔다. 곧 우리는 침대로 향했다. 그리고 1시간 후 태호는 서둘러 옷을 챙겼다. 미안해요. 저녁 약속이 있어서. 문이 닫히고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의 나는 왠지 낯설어 보였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거울에 비쳤다. 그의 양복 냄새가 아직 내 몸에 남아있는데 그는 이미 다른 약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사랑받는 게 맞는 걸까?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면서도 나는 또다시 나 자신을 설득했다. 아니야, 아직 초기니까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관계가 될 거야. 남자들은 다 이런 거야.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어쩌면 태호에게는 육체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면 다시 혼자가 될 테니까. 다시 그 쓸쓸한 저녁들로 돌아가야 할 테니까. 차라리 이렇게라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주말 큰 플리마켓에 참가하기로 했다. 내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용기를 내서 태호에게 물었다. 이번 주말에 제가 플리마켓에 참가하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와 보실래요? 제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시간 되면 꼭 가볼게요. 이번에는 올 거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이번만큼은 태호가 내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길 바랐다. 간절한 마음으로 당일을 기다렸다. 부스를 예쁘게 꾸미고 작품들을 정성스럽게 진열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입구 쪽을 바라봤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태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읽은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다. 내 마음은 자꾸 입구로 향했지만 그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다. 딸 미래였다. 엄마, 깜짝 선물이에요. 엄마 플리마켓 한다길래 와봤어요. 미래를 보는 순간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교차했다. 한편으로는 태호를 소개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그는 오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고 빈 부스에 홀로 남아 정리를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태호에게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아무리 바빠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잠시라도 들렀을 텐데. 결국 저녁에 내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안 오셨네요? 바쁘셨나 봐요. 한참 후에야 답장이 왔다.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에 꼭 볼게요. 그 짧은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태호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여전히 나는 인정하기 싫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착각. 그 착각이라도 붙들고 싶었다. 그날 밤 미래와 통화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을 하면서도 생각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당당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졌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용기는 아직 없었다. 겨울로 접어드는 어느 날 태호가 자신의 집으로 나를 초대했다. 오랜만에 초대여서 기대가 됐다.
혹시 우리 관계에 변화가 있을까 하는 희망 같은 기대도 있었다. 태호의 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난방 덕에 온기가 느껴졌다. 식탁 위에는 와인 한 병과 치즈 플레이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거실을 둘러보다 서재 쪽으로 향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구경하며 태호의 취향을 더 알고 싶었다. 그때 눈에 띈 작은 사진첩. 호기심에 펼쳐보니 한 여자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마도 전 부인인 듯했다. 놀라운 것은 책상 위에 그 사진이 아직도 놓여있다는 사실이었다. 나와 만나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태호가 와인을 들고 들어왔다. 뭘 보고 계세요? 당황한 나는 사진첩을 황급히 덮었다. 그냥 책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태호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거실로 나가 통화를 했다. 의도치 않게 대화 내용이 들렸다. 네, 지금은 바빠요. 친구랑 있어서. 친구, 내가 태호에게는 그저 친구인 건가? 가슴이 아팠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태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와인을 따랐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태호 씨,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이인가요? 그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글쎄요. 좋은 사이 아닌가요? 서로 의지하고. 아니요. 정확히 물어볼게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나요? 태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수진 씨, 지금 이대로가 좋지 않나요? 굳이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우린 서로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이잖아요. 그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일 뿐이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태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설쳤다.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태호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그에게 기댔던 것뿐이었다. 그리고 태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였을 뿐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꽃이 창문에 달라붙었다. 마치 내 차가워진 마음처럼. 새벽녘 결심했다. 이제는 이 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것 같았다. 아침 공방으로 향했다. 새로운 작품 시리즈를 구상했다. 상처와 치유를 주제로. 손끝으로 천을 만지며 내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다. 바느질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듯 상처도 언젠가는 아물게 되어 있다.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고 싶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토요일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태호를 만났다.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다. 그날도 이렇게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지. 태호는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와 있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요새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화를 시작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태호 씨,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어요.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태호 씨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서로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것 같아서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따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가운 그런 햇살이었다. 저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 이상의 관계를 원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깊이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관계요. 하지만 태호 씨에게 그건 부담이었던 것 같네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듯 했다. 미안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진 씨를 실망시켰네요. 실망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른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는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기댄 내 모습이 아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태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 보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그저 외로워서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수진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수진 씨가 원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줄 자신이 없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태호도 자신만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던 거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이해해요. 모두가 자신만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며 태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끝인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해질녘 공원을 혼자 걸으며 쓸쓸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날씨가 추워지며 내 마음도 서서히 정리되어 갔다. 태호와 헤어진 지 2주일이 지났다. 가끔 그가 생각날 때도 있었지만 그건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익숙함이 남긴 흔적 같았다. 공방에서의 일은 바쁘게 돌아갔다. 새로 시작한 상처와 치유 시리즈가 의외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호응이 좋았다. 아마도 그들도 각자의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일 테지. 어느 날 미영이 공방에 찾아왔다. 요즘 연락이 뜸하더라. 어떻게 지내? 커피를 마시며 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태호와의 만남부터 이별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평온을 찾아가고 있는지. 미영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넌 참 용기 있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 두려워서 불완전한 관계에 매달리는데 넌 그러지 않았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래,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용기인지도 모른다. 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놓아버리는 것. 이튿날 미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오빠도 같이요. 아이들이 함께 온다니 반가웠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었다.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다. 만약 태호와의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아이들에게 언젠가는 말했어야 했겠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토요일 아이들이 도착했다. 현우는 여전히 듬직했고 미래는 더 예뻐진 것 같았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래가 문득 물었다. 엄마,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순간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떻게 알았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미래는 미소를 지었다. 지난번 플리마켓에서 엄마 얼굴이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아, 그때 태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날. 그 설렘이 얼굴에 다 드러났던 모양이다. 있었어. 잠깐.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아이들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미래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당신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다 컸고.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 항상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엄마 자신도 좀 생각하세요.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있었다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이에 그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각자의 방에서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봤다. 겨울밤 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선명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맑아진 듯 했다. 공방에서의 작업은 더욱 깊이를 더해갔다. 이제는 단순히 예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넘어 내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상처와 치유를 성장을 담아내는 작업들. 그리고 그것은 내게 또 다른 치유가 되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창밖의 나무들에 조금씩 새싹이 돋아나고 길가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세상이 다시 깨어나는 계절이었다. 공방에서의 일은 나날이 바빠졌다. 상처와 치유 시리즈가 지역 신문에 소개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작품을 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이혼, 사별, 배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어느 날 공방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들어왔다. 60 정도로 보이는 품위 있는 여성이었다. 혹시 최수진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신문에서 선생님 작품을 봤어요. 특히 상처와 치유 시리즈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윤정숙이었다. 남편을 12년 전에 잃고 최근에야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다고 했다. 내 작품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고.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상처도 결국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구나. 그 말이 내 마음을 두드렸다. 맞다. 상처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정숙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게 수업을 듣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다. 주말 은희 씨가 공방으로 찾아왔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희 씨는 내게 태호를 소개해준 그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만나는 게 어색할까 걱정도 했지만 의외로 마음이 편했다. 잘 지내요. 요즘 공방 일이 많아서 바빠요. 은희 씨는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혹시 이태호 씨와는 연락하세요? 심장이 살짝 뛰었지만 이내 잠잠해졌다. 아니요. 이제는 안 해요. 서로에게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걱정했어요. 태호 씨가 선생님을 아프게 할까 봐 알고 있었던 걸까? 태호의 성격을.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 덕분에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요. 은희 씨는 가기 전에 말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있어도 마음을 닫지 마세요. 언젠가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벚꽃이 피기 시작한 가로수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 나이에.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나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온전한 주인 의식이었다. 집에 도착해 창가에 앉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바느질 바구니를 꺼내 새 작품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천에 바늘을 찔러 넣으며 생각했다. 상처는 2번이나 왔지만 내 삶은 이제야 비로소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제 내 손으로 직접 내 인생의 천을 짜나갈 차례였다. 한 코 한 코 내 마음을 담아.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거렸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삶이란 참 이상하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늘에 실을 꿰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